자, 그 다음에 일구흡진 서강수화는 한 입으로 서강의 물을 다 마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는 경덕, 정덕, 선문염승이 다 내용이 같은데 마조선사한테 방거사 알죠? 마조선사 제자에 사실 그때 같이 했는데 만법과 더불어 짝까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마조선사께서 그대가 한 입에 서강의 강물이에요. 서강의 물을 다 마시기를 기다렸다가 곧 그대에게 말해주겠다. 이게 이제 그냥 요약해서 번역하면 네가 서강의 물을 한 입으로 다 마시고 오면은 내가 말해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가 말 끝에 깨달았다 했는데 요거는 참고를 요 하도를 참고하시려면 요 질문처럼 참고하시면 돼요. 만법과 더불어 짝까지 않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는데 그대가 한 입에 서강의 물을 다 마시기를 기다렸다가 곧 그대에게 말해주겠다고 한 뜻이 뭐냐? 이 뜻을 알면 됩니다. 제가 옛날에 한참 공부할 때 그 대구에서 학교 다니고 동화사 옆에 파계사라고 있어요. 파공산에 가면 파계사에 그때 유명한 철웅 스님이 계셨는데 건강경 강의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거기 파계사 밑에 그 야영장이 있는데 그래서 캠핑을 했어요. 후배들하고 같이 친구들하고 캠핑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당번 조를 짜서 식사를 하는데 저는 식사당번 마치 선배라고 그러는가 하여튼 내가 빠졌어요. 후배들이 아침 식사 준비하는 사이에 잠깐 파계사 올라가서 법당에 참배나 하고 산책 겸 해서 올라갔다 오겠다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데 마침 그 법당 앞에 게시판에 집신세벌이라는 화도 아시죠? 전에도 한번 소개를 했는데 어떤 고승이 사는 동네 근처에 촌부가 있었는데 이 스님을 찾아가기만 하면은 부처가 뭐냐라고 물으면은 답을 해준다라고 해서 노인도 하루는 그 스님을 찾아가서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하고 물었는데 그 스님도 노스님이었어요. 노스님 이빨이 다 빠져가지고 발음이 불명해서 즉심시불이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 집심세벌이다라고 이렇게 알아들었대요. 즉심시불이란 말은. 이 시골 농부가 글자도 모르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아니 부처가 뭐냐고 물으니까 그 스님이 집심세불이라 그래서 어째서 부처가 뭐냐고 물었는데 집심세벌이 부처지 집심세벌이 부처지 이게 하도가 됐대요. 그래서 집심세벌 어째서 부처가 뭐냐고 물었는데 어째 집심세벌이 하고 이게 의문이 돼가지고 계속 들고 다녔는데 어느 날 그 뜻을 알아버렸대요. 어째서 집심세벌이 부처인가. 그러니까 직심시불이라 하든 집심세벌이라 하든 관계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깨달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만화로 게시판에 그려놨어요. 그래서 큰 그림이 이게 보니까 인쇄된 게 아니고 그렸더라고요. 근데 마침 어느 다른 스님이 아침에 예불 드리는 스님이 지나가시길래 제가 스님 인사하고 혹시 만화를 스님 이철에서 누가 그렸습니까? 그 스님 저 방에 계시면서 그렸대요. 그래서 그래요 문 앞에 가가지고 스님 계세요 스님 하니까 문을 열고 스님 나오시더라고. 저 앞에 게시판에 지심시벌이라는 하도 스님이 그렸다는 얘기를 듣고 여쭤보려고. 저도 그때 그 하도를 못했을 때 여쭤보려고 했는데 어째서 부처가 뭐냐고 물었는데 지심세벌을 하니까 그 스님이 손살이죠. 나는 모르고 책에 있는 거네. 그려봤을 뿐이고 그거 답해줄 분은 저 위에 승전함에 파기사 뒤에 승전함에 그 철웅 스님 계신데 철웅 큰 스님한테 가서 물어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하고 제가 올라갔어요. 그때만 해도 공부 마음이 있어서 덤벼서 물으면은 뭔가 은하에 깨달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 말을 저는 믿었기 때문에 큰 스님들이 하시는 말 한마디에 뭔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새벽녘에 아침 먹기 전에 올라가니까 일어나 계시더라고. 스님 하니까 어떻게 봤냐. 학생이 밑에 여행하러 왔다가 큰 절에서 그 그림을 보고 스님께 여쭤보라 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래 뭐가 궁금하냐. 어떤 것이 부처냐고 물었는데 지심시불이라 한 뜻을 듣고 깨달았더니 어째서 그렇습니까 하니까 그 스님이 뭐라고 하냐면 저 동해 바닷물을 다 마시고 오면 가르쳐주지 이러시는 거지. 그때 그 얘기 끝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먼저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은 말을 못하는 법인데 어째 그 말을 하십니까? 제가 이랬어요. 그러더니 이 스님 뻘떡 일어나더니 뭐라고? 어디서 공부한 흉내가 아니고 스님 제가 한 뜻을 아십니까? 하니까 이 스님이 팔을 펄컥 내면서 그런 식으로 선사들이나 흉내내면 안 된다 이러는 거예요. 흉내가 아니고 지금 물에 빠진 사람이 말하는 도리가 뭡니까? 다시 이제 되들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공부를 했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암스님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공부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러더니 울분물이시더니 아침 먹어서 안 먹었습니다. 가서 밥이나 먹고 가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런 식으로 그냥 끝났어요. 그래 알고 보니까 그래 안 되지만 저도 그때 제대로 몰랐고 스님도 제대로 모르시고 대응을 잘못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그래요. 근데 그 얘기는 맞았어요. 먼저 물에 빠진 사람은 말을 못하는 법 아닙니까? 이 얘기는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도 지심시벌의 뜻은 몰랐어요.
근데 일단 그게 다른 얘기하다가 보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게 있어요. 어쨌든 요거는 질문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두가 또 소개된 게 있었죠. 그 다음 하두가 뭡니까? 정전불수자 여러분 잘 아는 뜰 앞에 잣나무 하두입니다. 이 하두가 진짜 끝내주는 하두, 유명한 조주무자만큼은 유명한 하두인데요. 조주스님께 하기는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이게 조사설애인데 영화의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이거는 의역을 한 거죠. 인도를 기준으로 하면은 달마가 동쪽으로 간 거고 중국을 기준으로 하면 서쪽에서 온 거니까 그 얘기입니다.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정전백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뜰 앞에 잣나무다라고 했는데요. 이거를 두고 전에 어떤 학자는 백자가 여기 나무 목변에 이게 흰백자를 쓰는 글자도 있고 일백백자를 쓰는 글자도 있고 발음은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는 잣나무고 하나는 측백나무인데 어떤 기자가 조주 가늠원, 실제 조주 스님이 살던 조주 가늠원에 가보니까 뜰 앞에 앞뜰이고 뒷뜰이고 잣나무는 조주 가늠원에 없더랍니다. 그 측백나무만 있더래요. 그래서 한국 스님들이 무식해가지고 뜰 앞에 측백나무인데 잣나무로 잘못 해석을 해서 잣나무로 알려졌다고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는 기사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런데 측백나무든 잣나무든 소나무든 참나무든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 그 밑에 말을 한번 보십시오. 번역을 잘못해도 관계없어요. 득심 시불을 지심 시벌이라 해도 되는데 뭐 그거하고 뭐 관계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잣나무로 번역하냐 측백나무로 번역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밑에 학인이 뜰 앞에 잣나무니라 했는데 화상은 뜰 앞에 잣나무를 가지고 학인에게 보이지 마십시오 하니 조주스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잣나무를 가리켜 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학인이 다시 물었어요. 그렇다면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다시 물으니까 스님이 또 뜰 앞에 잣나무니라 했어요. 자, 요거는 참고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냐고 물었는데 뜰 앞에 잣나무니라 한 뜻이 뭐냐 그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두가 정전백수자까지 여기 몇 개 하두가 수미산 방아창 합쳐가지고 됐는데 어느 하두가 먼저 여러분한테 와닿든지 그 하나를 잡고 먼저 하시고 그러면 이 하두 하나를 하고 나면 다른 하두가 저절로 되냐? 그거 아니에요. 조주무자 알았다고 정전백수자 되는 거 아니고요. 정전백수자 하두 답을 알았다고 조주무자 되는 거 아닙니다. 수미산 알았다고 이게 되는 것도 아니고 조주무자 먼저 알았다고 수미산 하두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거론되는 하두 같은 하두가 있고 다른 하두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목구 하두는 앞에 있는 죽비자하는 이목구 하두 알고 나면 이것도 되고요. 정전백수자도 알고 나면 이목구 하두 죽비자하는 같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하두 중에는 글자는 다르지만 답이 같은 하두가 있고 내용은 다르지만 전혀 또 답이 다르게 되는데 나중에 알고 나면은 또 다 하나로 통해요. 관통이 되는 건 있는데 일단 그래서 여러 가지 하두 하나면 끝난다라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왜? 우리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대종구 스님이 가나선을 체계한 분이고 가나선의 교과서가 서장이라고 그러는데 하두 하나로 끝낼 것 같으면은 왜 대종구 스님이 이렇게 많은 하두를 굳이 거론을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수미산 방아차가 왜 같이 하라 그랬겠어요? 하두 하나로 되는 거 아니고 일단 1700 하두가 됐든 3000 하두가 됐든 그때 거론되는 하두들의 대표적인 하두들은 다 아셔야 됩니다. 전체 하두를 분류를 하자면은 세 종류 하두가 있다가도 얘기를 하고 7가지 종류가 있다고도 하고 어떤 스님은 항상군이 본분도리니 이런 식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그런 구분도 사실은 필요 없어요. 다만 이제 경계에 대해서 일으킨 생각을 점검하는 하두들이 있고요. 마음이 경계를 따라간다 얘기했잖아요. 그때 내가 어떤 경계를 어떻게 따라가서 내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돌아보는 하두 종류들이 있고 그리고는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니까 색성향 미초법에 따라 상황이 또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차별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본분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것이 부처냐 어떤 것이 불성이냐 어떤 것이 마음이냐 어떤 것이 진리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그건 다 하나예요. 그런 것들을 대답하는 하두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하두들은 또 그런 종류의 하두는 알고 나면은 다 두루 한 방에 다 터져요. 수백 개가 됐든 1000개 하두가 됐든 같은 그런 종류의 하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탈법문이라고도 하고 하는 하두는 능정능찰 살알자재라고 고봉스님이 얘기를 했는데 고봉 사국에 같은 하두가 있습니다. 해전 이후 바다 및 진흙소가 달을 물고 달아나고 그 다음에 바위 앞 돌로래 아이 않고 잠을 나네 새뱀이 건강의 눈을 파고드니 천륜산이 코끼리 타고 효라리 이끄는도다 라는 이런 개성이 있는데요. 그 개성에서 항구절 가리는 사람이라면 능이 능정능 주고 빼앗고 살활자재
죽이고 살리고를 마음대로 하는 한 구절이 있으니 이 한 구절을 찾는 이라면은 이 생에서 공부해야 될, 참학해야 될 도리를 다 마쳤다고 하리라 하는 그런 화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화두들이 있는데 일단은 1700공화는 다 하지 않아도 대표적인 화두들을 하다가 보면 나머지 화두 다 트이긴 하는데 하나만 해서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했는 화두를 또 공들이고 한다는데 공들인다는 건 매 순간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끊어지지 않게 살피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 아까 얘기했던 불성단멸이에요. 그렇게 되도록 화두 깨친 화두를 답을 아는 화두도 늘 그렇게 들고 있으면서 어느 순간에도 그걸 놓치지 않도록 하는 상태가 지속이 돼야 돼요. 그게 불성단멸이에요. 그래서 어떤 화두를 가지고 하든 하고 나서 자기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적용이 됐을 때 이런 거구나 하고 자기 스스로 체험을 했을 때 그게 자기께 돼요. 이 답을 안다고 해서 완전히 공부 끝난 것도 아닙니다. 여기 있는 화두들을 대표적인 화두 오늘 했는 것 4개를 답을 다 안다고 공부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미진한 화두는 끊임없이 다 점검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점검을 한 화두를 끊임없이 끊어지지 않게 늘 공들이고 정성을 다해 세밀하게 살피는 것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너무 부담스럽고 그걸 어떻게 계속 하느냐 그게 아니고 하다가 보면은 살피는 일이 연습이 저절로 돼요. 그렇게 될 때까지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상생활에서 행주좌와 어묵동정 어떤 상황에서도 화두가 생생하게 들려 있어야 되고 활구가 살아 있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인데요. 이걸 하다가 보면은 그게 어떤 상태구나 하는 게 체험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도 이제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화두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권하는 거는 수미산 화두하고 방아차 화두 답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화두들도 언젠가는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문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이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편지로 갑니다. 편지를 받아보니 그 다음 편지예요. 중간에 이어지는 편지입니다. 그 5번째 편지 가운데 꿈에 분양하고 제 방에 들어오니 매우 조용했다 하셨는데 절대 이 내용도 되게 있습니다. 절대 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참으로 방에 들어온 것으로 하십시오. 보지 못했습니까? 이 경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리불이 수보리에게 묻기를 이게 대반야바라밀다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꿈속에서 육바라밀을 설한 것이 깨어났을 때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하니까 수보리가 말하기를 이 뜻은 매우 깊어서 나는 설명할 수 없다. 이 회상에 미륵대사가 계시니 그대는 가서 그분께 여쭤보라 하였습니다. 요거는 이제 앞에 나오는 거는 실제 대반야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사리자가 선현이죠. 사리자가 수보리에게 꿈속에서 만약에 육바라밀을 설했다면 이게 꿈이 아닌 깨어났을 때 육바라밀을 설한 거하고 꿈속에서 설한 거에 이게 같으냐 다르냐 이걸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보리가 나는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나는 설명할 수 없으니까 미륵 대사가 거기 가서 여쭤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내용을 두고 대종고가 평가하는 거예요. 그분께 여쭤보라. 허물이 적지 않습니다. 뭘 허물이에요? 대종고가 사리불하고 사리자하고 수보리가 대화하는 걸 인용을 해가지고 요 허물은 바로 수보리 허물입니다. 왜? 요 말을 사리자가 물었을 때 나는 잘 모르는데 미륵부처님한테 미륵대사한테 가보라 하고 했는 거는 수보리가 모르고 제대로 답을 못 해줬구나라고 수보리 허물을 지적한 게 허물이 적지 않구나. 그 다음에 설두스님이 옛날에 요 에피소드를 요 공안을 가지고 와서 설두스님이 평한 게 있어요. 당시에 놓아 보내지 않고 뒤이어서 한 방 질러서 누가 미륵이라 부르면 누가 미륵인가 하였더라면 누가? 미륵대사라 사리자가 이 말이에요. 사리자가 그렇게 했더라면 곧 얼음이 녹고 기와가 깨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였습니다. 보았으리라. 그때 하도 그렇게 했더라면 얼음이 녹고 기와가 깨지는 것처럼 확 깨달았을 텐데 그러니까 사리자도 수보리도 둘 다 그 은하에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을 설두가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고는 다시 설두스님 또한 허물이 적지 않다. 그걸 지적한 것도 또 허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놓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다만 정대제, 정실왕예처럼 꿈에 운문스님 방에 운문스님은 대종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편지에 꿈속에서 여기 맨 첫 번째 꿈에 분양하고 제 방에 들어오니 이게 제가 누구 대종고잖아요. 운문스님이고 대종고스님이에요.
꿈속에 내 방에 들어왔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정실랑처럼 꿈에 제 방에 들어갔는데 다시 말하여 보십시오. 내가 정실랑이 당신이 꾼 것처럼 어떤 사람이 내가 운문스님 바로 대종고스님 방에 들어갔는데 다시 한번 말해봐라. 깨어있을 때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꿈속에 대종고스님 방에 들어갔는데 운문스님 방에 들어갔는데 이게 꿈에 들어간 거하고 깨어있을 때 실제로 들어간 거하고 같으냐 다르냐 이렇게 묻는다면 이 말입니다. 저는 대종고의 호가 운문이에요. 곧 그에게 말할 것입니다. 누가 방에 들어간 자이고 누가 방에 들어간 자라고 하며, 그러니까 누가 방에 들어간 자는 누구고 방에 들어간 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고 이 말입니다. 누가 꿈을 꾼 자이고 누가 꿈을 말하는 자냐, 누가 꿈을 꾸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자이고 누가 진실로 방에 들어간 자냐 하고 운문은 이렇게 그에게 말할 것이다.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는 뭐예요? 또 돌인데요. 이 또한 허물이 적지 않습니다. 내가 말한 것 또한 허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요 세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이렇게 해도 허물이고 설도스님도 허물이고 내가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도 허물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똑같이 흉내를 내면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는 것도 허물입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수미상공안을 아시면은 이해가 돼요.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니까 제가 수미상만큼 크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일으키기만 하면 전부 다 허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전부 허물이죠. 이 말을 어떻게 말을 많이 했잖아요. 평가를 했는데. 그렇지만 평가한 말 가운데에 왜 이렇게 평가를 했고 또 허물이라고 했는가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데 수미상공안만 알면은 이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사리불하고 수보리는 둘 다가 허물이 맞아요. 왜냐하면은 요거를 제대로 몰랐어요. 꿈에 분야하고 제 방에 들어오니까 조용했다 하셨는데 절대 꿈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절대 꿈이라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꿈에 들어갔든 아니든 여러분 꿈이 뭐가 꿈이에요? 잠잘 때? 자기도 모르게 하는 생각이 꿈이잖아요. 이 꿈 얘기하니까 뭐가 꿈이냐, 꿈과 현실을 구분하면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얘기하기 전에 재밌는 일화가 옛날 금옥김원경 선생이 이 예를 자주 인용을 해서 재밌게 제가 들었는데 뭔 얘기냐 하면 옛날에 꿈 해몽을 잘하는 점쟁이가 있었대요. 조선시대 때. 근데 꿈 해몽을 얼마나 잘하는지 전국에 소문이 자자해가지고 임금님 기회까지 들어갔대요. 이제 꿈 해몽 잘하는 점쟁이 얘기가. 그래서 어느 임금인지 모르겠는데 조선 말에 민난도 여러 곳에서 나오고 나라가 혼란하고 흉년이 들고 이래서 혹시 꿈 해몽을 빙자해서 하는 자거나 역모를 꾸미는 자들이 세력을 모으려고 하는 건 아닌가 해가지고 그놈을 잡아들이라. 그래서 꿈 해몽을 잘한다는 점장이가 대궐에 잡혀서 끌려갔어요. 그래서 임금이 꿈 해몽하는 점장이한테 뭐라고 했냐면 네가 꿈 해몽을 그렇게 잘하느냐? 그렇다면 어디 내 꿈도 한번 해몽해 보아라. 만약에 내 꿈을 제대로 해몽을 하지 못하면은 혹세문민의 죄로 엄히 다스려서 다시는 요망한 입을 날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점쟁이가 제가 어찌 전하 안전해서 거짓을 알겠습니까? 어떤 꿈이 옵니까? 하니까 내가 꿈을 꾸었는데 대궐에 기아장이 날아가는 꿈을 꿨다. 이게 무슨 꿈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점장이가 전하 아래옵게 항송하나 오늘 근래에서 사람이 죽을 꿈이 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노벨 때 화가 나서 근래에서 임금이나 임금의 직계가족이 아니면 아픈 사람이 있어도 안 되는 게 예장의 궁궐의 법도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다는 말은 입에 담으면 안 되는 아주 불경스러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저런 고향 당장 옥에 가두고 단단히 감시하거라. 만약에 내놓은 말이 사실이 아니면 당장 효수형에 처해서 저작거리에 내걸어서 다시는 그 짓을 요망한 말을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옥에 가두려 했는데 오후에 궁녀 둘이가 서로 다투다가 한 궁녀가 다른 궁녀를 밀치는 바람에 대궐 뚜럭이 높잖아요. 떨어져가지고 배진탕으로 한 궁녀 하나가 즉사를 이게 임금한테 보고가 되니까 점쟁이 말이 해몽과 말이 맞았잖아요. 그래서 진짜 기이해서 그 점쟁이를 불러와라. 그러면서 임금이 뭐라고 했냐면 네가 어째서 어떻게 오늘 진짜 사람이 죽는 줄 알았느냐. 나는 꿈을 꾸지 않았다. 사실은 너를 시험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꿈을 꿨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네가 사람이 죽을 줄 알았느냐. 이러니까 점장이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잘 들으세요. 전하, 꿈은 잠잘 때만 꾸는 것이 아니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꿈은 잠잘 때만 꾸는 것이 아니옵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용어에서 꿈을 뭐라고 해요? 꿈을 긍정적인 용법으로 쓸 때는 희망이죠.
꿈이 있다 이럴 때. 또 부정적인 용어로 쓸 때는 꿈 깨라 할 때는 뭐예요? 쓸데없는 망상하지 마라 이런 뜻으로 쓰이잖아요. 결국은 망상이라고 하건 희망이라고 하건 꿈은 뭡니까? 결국은 다른 말로 바꾸면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모든 생각이 꿈입니다. 모든 생각이 꿈이에요. 자, 그러면 꿈의 방에 들어갔든 생시의 꿈에 들어갔든, 자, 지금 경계를 여러분 떠올리겠죠? 자, 꿈에 누구 방에 들어갔다 하면은 여러분은 뭘 상상해요? 꿈에 내가 대해종고 스님 방에 들어갔다, 정실랑이 대해종고 방에 들어갔다 이러면 여러분이 떠오르는 상이 뭐예요? 실제 대해종고 스님 방이 있고 주무시고 정실랑이라는 사람이 그 방에 들어가는 장면을 여러분이 상상하지 않나요? 아니면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걸 상상하잖아요. 이 생각이 바로 꿈이에요. 실제 들어갔다라고 하자, 실제로 들어갔는데 누가 실제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전하는 사람하고 실제로 들어간 사람은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자, 누가 그 방에 들어간 사람이고 누가 꿈을 꾼 자이고 누가 꿈에 대해서 말하는 자이고 이게 구분이 됩니까? 제가 꿈에 대성구 스님을 만났어요. 그럼 제가 꿈을 꾼 겁니까? 제가 꿈꾼 사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제 말을 듣고 김재범이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대종고 스님 방에 들어가서 대종고 스님을 만났대 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가 꿈꾼 사람입니까? 여러분 경계를 따라간다라는 말을 쏘으면 안 돼요. 경계가 뭐예요? 여기에서 꿈의 장면이 경계입니다. 꿈의 장면이 경계예요. 자, 내가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꿈을 얘기를 들었어요. 듣는 사람은 그 경계에 대해서 상상을 했잖아요. 그 상상도 꿈이에요. 이미 여러분이 제 말을 들었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같이 읽었잖아요. 같이 읽고 수보리를 떠올리고 사리보라를 떠올리고 그 다음에 뭐 설도스님을 떠올리고 운문스님도 떠올리고 정실랑도 떠올리고 그게 전부 내 생각 속에서 일어난 경계인데 내 생각 속에서 일어난 전부가 꿈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이거를 지금 내가 얘기하고 여러분 듣고 있으니까 꿈꾼 사람이기도 하고 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뭐예요? 꿈을 말하는 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가 말을 김재범 네가 얘기하니까 꿈을 꾸지 않았다고 이건 내가 꿈꾼 게 아니지. 저 사람 꿈이지. 라고 꿈을 꾸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자이고. 진실로 방에 들어간 자는 누구예요? 꿈의 방에 들어갔다. 자,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누가 꿈을 꿨는데 방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든 꿈이 아니고 실제로 생시에 내가 옛날에 대종고 스님이 살아계실 때에 누가 이제 그때 당시 살았던 사람이 얘기했다시피 내가 대종고 스님 실제로 그 방에 들어가서 친견을 했거든. 친견한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뭐예요? 그 사람이 실제로 들어갔던 꿈을 꿨던 우리는 뭐만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가져와서 말을 하고 생각할 뿐이잖아요. 지금 우리 모두가 이 기록을 보면서 꿈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자고 그거를 생각을 하니까 그 생각이 꿈이니까 그 꿈을 꾸고 있는 거고 실제로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얘기를 듣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그걸 꿈꾸는 사람이에요. 그걸 생각하는 사람일 뿐이라고요. 이게 헷갈리는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다 아는 이성계하고 무학대사가 경계를 보잖아요. 대사에 빡빡 깎은 머리를 보니까 돼지불알 같습니다 했는데 대사의 머리가 경계잖아. 그 색을 봤잖아요. 색을 보고 거기에 대해 생각을 일으킨 것이 돼지불알 같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이성계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성계가 놓친 게 뭐예요? 경계를 따라서 자기가 생각을 움직였잖아요. 무학대사에 빡빡 깎은 머리가 돼지불알 같다라는 생각을 움직였는데 내가 그 생각을 일으켰다라는 걸 놓치고 있잖아요. 무학대사 그걸 지적해 준 게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돼지불알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돼지를 생각한 사람이 뭐예요? 돼지를 꿈꾼 자이고 돼지를 말하는 자이고 바로 돼지 직설적으로. 그래서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수는 부수면 보인다라고 무학대사가 그걸 일깨워준 거예요. 그럼 오늘 앞에서 제일 첫 문장부터 얘기했는 것 이제 쉽게 이해하시면 모든 경계를 따라서 마음이 움직이는데 그때 그거를 살펴서 알아차리면 그 중간에 나왔잖아요. 그것이 부처님의 마음의 바탕이다. 내가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이성계가 무학대사의 머리를 보니까 진짜 돼지불알처럼 보였는데 스님 머리가 돼지불알 같습니다 라고 생각을 일으키고 그 말을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걸 알고 말을 했다면 그 순간에 자기가 돼지가 되는 줄 알았다면 그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내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돼지가 되는 거구나 라고 몰랐으니까 무학대사한테 당하는 거예요.